치밀한 계획하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끝까지 찾아가 복수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그의 사적 복수를 왜 우리는 이렇게도 응원하는 걸까요? 제가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꽤 많이 취재를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와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한 분이랑은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게 2014년이었으니까 벌써 9년 전이네요. 올해도 안부인사 겸 연락을 했었는데 최근 학교폭력 관련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지라 참 여러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변한 게 별로 없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 우리는 학교폭력에 분노하고 유독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이 법의 처벌도 믿지 않게 된 걸까요? 이 학교라는 공간은요, 굉장히 폐쇄된 공간이죠. 그리고 이 폐쇄된 공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을 한번 당하고 쉽게 피할 수가 없어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 되는 거죠. 좀처럼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번 뉴스에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대중의 공분이 일어서 뒤늦게 정책에 반영되는 패턴이 대체로 반복돼 왔죠. 최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집요한 소송전을 벌입니다. 당시 정 변호사가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1심에서 대법원까지 1년 넘게 이어진 행정소송을 벌입니다. 그렇게 징계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1년 7개월이 걸렸어요. 강제 전학 조치는 그만큼 유예됐고요. 당연히 그 1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지 못했고 피해자는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정 변호사의 아들은요, 학생부 반영이 안 되는 수능 점수 100% 대입 전형에 응시해서 명문대에 입학했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사례가 정 변호사 가족만의 특이 사례가 아니에요. 잠깐 학교폭력 예방법을 보면요, 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학폭이라고 부르는 이 위원회가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예요. 1호가 가장 약한 서면 사과고 9호는 강제 퇴학인데요. 4호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삭제가 됩니다. 가장 강한 9호 처분, 강제 퇴학 처분은 생기부에 영원히 남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요,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 학폭위 처분이 생활기록부 기록에 안 남게 하려는 온갖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 변호사가 선택했던 소송전이에요. 이 학폭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거나 이거 처분이 너무 과하다,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소송 기간만큼은 학폭위 처분이 지연이 돼요. 근데 대입에는 고3 1학기 때 생활기록부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사 패소하더라도 고3 1학기까지 버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요, 학교폭력 전문을 내걸고 영업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요새 부쩍 많아졌어요. 여기서 학생 보호자들의 정보력 격차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학교폭력 문제에 사법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대학 가고 싶지? 그럼 사과 일단 절대 하지 마. 법대로 하자. 이 구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폭력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가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해자가 원고가 되고 교육지원청이 피고에 해당이 돼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는 관련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측의 소송 사실을 고지하고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학교폭력 관련 법안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 위주로 가다 보니 앞서 말한 절대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가해자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 엄벌의 방향이 대체로 대입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잘 알죠. 한국 사회에서 대입이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 조사를 이제 학교에서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호자들이
아니 조용히 공부하는 아이 조사한다고 흔들었다가 입시에 악영향을 미치면 학교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해요. 아무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정말 너무 당연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만큼 정책적으로 고민해 왔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청소년학회 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논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가져왔는데요. 연구진이 만 19세 이상부터 27세 미만의 대학생 1,030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설문 대상자의 34%가요. 아동기에 학교에서 언어적 폭력 또는 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중에 54.4%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13%는 자살을 시도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이 응답자의 여러 조건, 예를 들어 가구 소득이라든지 성별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다시 분석해 보니까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1.92배, 시도할 가능성은 2.55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다수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심리적 외상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은 심리적 외상 중에서도 대인관계에서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외상의 성격을 띈다고 해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TSD보다 더 증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폭력의 경험이 성인기에 대인관계 형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안정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이 논문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통화를 좀 해볼까 봐요. 미리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김성빈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성빈님은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였고, 그리고 그 피해 이후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홀딩5라는 공간을 고등학생 때 이제 만드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빈님을 인터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게 보도가 됐던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이 감정이라는 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어디에도 내 편은 없고 그런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학교 폭력을 처음 공론화했을 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과 모든 학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제가 담임 선생님께 찾아갔었어요. 저한테 종이를 주시더니 너를 괴롭히는 친구들의 이름을 여기에 다 적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선생님을 믿었고 그래서 적었어요. 근데 종이에 적혀있는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서 혼을 내신 거예요. 그 친구들은 화가 난 거예요. 전에 괴롭혔던 그 강도보다 훨씬 더 세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성빈아, 친구들은 너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가 피해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야? 너가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게 또 열리기도 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거를 선생님이 공책에 다 적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다 만나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도 공책에다 쓰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한 명이고 가해자는 여러 명이니까 그 아이들이 입을 맞추면 사실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정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어요. 저나 뭐 이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후에 또 다른 또 어떤 괴롭힘이 있었나요? 그 학교 안에서 좀 이미지를 생각하느라 다 이제 조용히 하자라는 이런 분위기예요.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되게 예민하니까. 그때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했었어요. 가해자 친구들이 자신의 신상이 털릴까 봐 그거를 선생님한테 가서 무섭다고 울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신상
이 공개돼서 자살이라도 하면 너는 감옥 가. 정말 피해자를 생각을 정말 하나도 안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됐었고, 이제 송빈이 거의 10년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얼마나 피해자한테는 오래 남게 되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요. 그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런 기억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충분히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살다 보면은 그런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 사이에서 그런 갈등이 또 생기잖아요. 비슷한 사건이나 일들이 생기면 그 옛날에 그 감정이 다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내 안에서 지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송빈님이 진짜 힘들었고 이걸 공론화하면서 겪었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 한마디가 되게 위로가 됐다 싶었던 음, 어떤 게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보호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로부터의 보호. 그냥 그 보호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 부모님이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선생님 또한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적어도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 아이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보호가 있어야 좀 더 그 상처를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보호해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가족, 부모님, 그리고 새학년들 맞이하고 나서 새로 생긴 정말 딱 한 명의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겪은 성빈이만 믿을 거고 난 널 믿어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깜깜했던 그런 제 세상이 되게 밝혀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가족과 부모님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엇이 정말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느끼게 만드는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최근 학교폭력 뉴스들이 쓸고 지나간 뒤에 교육부는 이달 중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학폭위 기록 보존 기간을 더 늘리고 대입 정시에도 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담길 거란 전망인데요. 이 뉴스도 잘 지켜봐야겠네요.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에 대한 연구 요거인데요. 사회는 대중적 분노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생성된 피해 감정이나 응보 감정을 입법의 정당화 근거로 삼게 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이제까지의 접근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대중의 분노, 이 응보 감정에 기반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세부 조치 및 절차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조정과 화해의 효과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등한시 해왔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이다.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시 조기에 개입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 논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학교폭력 대처 과정에서 피해를 복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이 구체적인 정책의 틀을 짜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폭력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동은이의 사적 복수를 어쩔 수 없이 응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지 이렇게 짚어보니 씁쓸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사회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남은 이야기는 댓글로 하러 갈까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